올해로 71년을 맞은 명문사학, 원불교 개개 정신을 바탕으로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갈 인재를 양성하는 종합대학이 있습니다. 바로 원광대학교인데요. 오늘은 원광대학교 김도정 총장님을 모시고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 우리 원광대학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총장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우리 자랑스러운 사학으로 항상 원광대학교를 생각하면 우리의 대학이지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원광대학교는 과연 어떤 학교인지 먼저 소개를 부탁드릴까요? 네, 여러 교도님들께서 원광대학을 많이 알고 계시지만 원광대학에 대해서 모르시는 부분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원광대학을 제일 쉽게 소개 말씀을 해드리면 우리나라에 약 210여 개의 4년제 대학이 있습니다. 네. 그 중에 양적으로는 20위를 이쪽 저쪽으로 항상 하고 있습니다. 매년 그 학생 수를 중심으로 한 규모 차이가 조금씩 변동이 있습니다. 네네. 이제 그 정원 조정을 하기 때문에 말이죠. 근데 우리가 이제 20위 안에 조금 들어갈 때도 있고 약간 벗어날 때도 있고 이제 한 20위 정도의 양적으로 큰 대학이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정부에서 각종 재정 지원을 하는데 대학을 평가해서 네. 지원을 합니다. 네. 그때 재정 지원 사업 평가를 받을 때는 10위 이쪽 저쪽으로 네. 평가를 받고 있는 대학이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네. 현재 우리 학교에 이제 재적생은 약 2만 5천 명 정도 2만 5천 명이요. 네. 되고요. 그리고 약 79개의 전공과들이 있습니다. 이제 이 정도로 알아주시면 일단 양적인 규모에서는 이러한 대학이다 이렇게 네. 알 수 있겠습니다. 제가 조금만 더 이렇게 여쭤보면 법학전문대학원도 있죠? 예, 이제 우리 원광대학은 이제 의과대학, 한의과대학, 치과대학, 약학대학, 한약학과 뭐 이런 걸 포함해서 의료와 관련된 모든 학과를 거느리고 있는 대학. 대한민국에서 이제 2개밖에 없는데 그런 대학은 저희가 이제 그런 대학이고, 또 하나는 이제 법학 전문대학도 또 역시 같이 가지고 있는 대학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전국에 있는 대학 가운데서 정말 종합대학다운 모습을 충분히 갖추고 있으면서도 아까 말씀하신 때 대학평가에서는 200개가 넘는 대학 가운데 10위를 차지한 대학이다. 자랑스러운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 가운데서도 특히 이 교육부가 추진하고 있는 대학의 재정 지원을 하는 사업들을 꾸준히 추진하시고 많이 수주하시고 또 학교를 위해서 활용하고 있다는 말씀 들었습니다. 주로 어떤 내용일까요? 예, 저희 대학이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교육부 주관하는 사업뿐만 아니라 이제 미래창조과학부 그리고 고용노동부 뭐 여러 군데에서 지원하는 사업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보면 이게 이제 1년짜리 사업도 있고 5년짜리 사업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2020년까지 우리가 약 2,500억 원 정도의 지원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사이에 또 다른 사업을 수주했을 경우에는 더 액수가 많아지겠죠. 그러니까 2016년도 한 해에는 이제 210여 개 대학 중에서 재정 지원 사업을 받은 규모를 11위를 했습니다. 이제 10위를 한 대학과는 이제 200만 원 차이가 났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리고 그냥 아주 근소한 차이로 저희가 11위를 했습니다만은 이제 그 가운데에서 제일 대규모 사업이 이제 프라임 사업입니다. 이제 산업 연계 교육 활성화 사업이다. 이제 우리말로는 그렇게 하는데 이제 그걸 그리고 그 사업 평가에 있어서는 2등으로 됐다는 거, 그게 또한 자랑스러운 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 프라임 사업에 대해서 조금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난해 평가가 돼서 사업이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2018년까지 약 480억 원 규모를 지원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9개 대학밖에 선정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두 번째로 순위에 매겨져서 그러니까 1년에 150억씩 지원하는 대형 사업의 대학은 이제 9개 대학, 1년에 50억씩 지원받는 소형 사업도 있습니다. 12개 대학. 이제 총 21개 학교가 이걸 받게 됐는데
그중에 이제 대형 사업은 9개 대학만 받았죠. 이제 그중에서 2등으로 평가를 받았는데 이제 이 사업은 이제 국가의 미래를 생각했을 때 새롭게 등장하는 새로운 산업의 영역이 무엇인가 이것을 예측을 해서 그 분야에 맞는 인력을 양성해보자. 네. 이런 사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내용이 참 재미있습니다. 보면 신산업 지역 특화 사업으로 알고 있고 농생명, 스마트 기계, 소재, 산업인력 양성에 대한 부분으로 평가받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서 좀 궁금한 것은 농생명 분야입니다. 예, 그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은 이제 그리고 그 사업을 평가할 때 이제 정부에서 이 대학이 과연 그러한 것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겠느냐, 그리고 그 지역이 이런 걸 수용할 수 있는, 수용하고 또 지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겠느냐라고 하는 사업이 될 것입니다. 네.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원불교 총부와 원광대학이 소재하고 있는 곳은 전라북도죠. 네. 이제 전라북도는 이제 우리나라의 농업 중심지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제 전라북도가 우리나라의 소위 쌀 자급률을 달성하게 한 도시입니다. 네. 이 전라북도에 있는 이제 농업연구소에서 쌀 품종 개량을 해가지고 그 쌀 자급률을 높였던. 그래서 이 식량 작업이 가능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공업화가 가능했다. 이제 이런 이제 분석을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쪽에 쌀 품종 개량을 할 수 있었던 연구 인력을 상당 부분 제공한 게 이제 우리 원광대학이고, 네, 네. 또 이제 그 연구소와 이제 당시에는 호남 작물 시험장이라고 이렇게 불리워졌습니다만은 그쪽의 연구 인력이 이제 우리와 교류를 굉장히 많이 해왔습니다. 이제 그러한 전통을 살려서 이제 세계 종자 시장에 진출해 보겠다. 예, 아무리 어떠한 디지털 시대가 된다 하더라도 사람의 먹거리만큼은 디지털로 만들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직접 그 실제적인 농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앞으로 종자 시장이 전 세계적인 블루오션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업에 우리가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익산에 국가 식품 클러스터가 있습니다. 네. 어떠한 식품을 어떻게 먹도록 하느냐. 이제 잘 아시다시피 중국인들도 우리나라의 가공식품까지도 우리나라 걸 많이 사 먹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네. 전 세계인이 사 먹을 수 있는 우리나라 식품, 이런 쪽에 이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그쪽에 인력을 양성을 해보겠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가 있겠고요. 이제 농공병진이라고 하는데, 네. 또 이제 공업 쪽에서는 이제 디지털 산업 시대에 소위 새로운 산업의 쌀이라고 하는 게 탄소 소재입니다. 네, 탄소 소재. 예, 네.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당시에 이제 탄소 융합 공학과를 여기 이제 설치하겠다. 네. 이렇게 계획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게 아주 좋은 평가를 받은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최초로 탄소 융합이라고 하는 탄소 공학과를 만든 것은 우리 학교가 처음 만들었습니다. 아시아에서 최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 예. 그나마 대한민국에서 최초일 뿐만 아니라 이제 아시아에서 최초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게 다른 대학들은 다 탄소 연구를 한다 하더라도 신소재의 일부분으로 연구하는데 네네. 탄소만 집중적으로 전문가를 양성하겠다라고 나선 건 우리 학교가 아시아에서 최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언뜻 생각해 보면 파리기후 협정에 의한 이산화탄소 규제도 탄소와 연관된 것이 아닐까 생각도 들고요. 이렇게 프라임 사업을 통해서 5개의 추진 사업을 시행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학생 개편도 해야 되고 교육과정도 혁신해야 되고 창업 취업을 지원해야 되고 교육 환경을 개선하고 교육 인프라를 아주 고양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이 추진되게 되면 원광대학교는 과연 어떤 변화가 있고 어떻게 활용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이제 원광대학교가 아주 전라북도 그 농업도시에 위치한 조용한 인문계열 중심의 대학에서 소위 이제 농공병진의 대학으로 우리가 조용히 책 읽는 대학이 아니고 네네. 새로운 산업을 이끌어가는 대학으로 지금 변모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이 가운데 한 10% 정도는 또 인문 계열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 것으로 저도 들었는데 혹시 예, 그 이제 인문 계열에 있어서도 이제 저희는 이제 그 지금 이제 조금 뭐 다른 방향의 얘기를 약간 하면은 지금 뭐 시장의 인문학은 넘쳐나는데 대학의 인문학은 죽어간다. 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잖아요. 네네. 뭐 인문 계열이 취업이 된다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은 소위 이제 인문학도 산업의 일부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소위 인문 벤처라고 하는 개념을 쓰고 있습니다. 인문 계열 학과들도 소위 문화 콘텐츠 중심으로 한 산업에 진출하는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문 계열도 이제 과거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과 같이 책 읽는 학과가 아니고 벤처 사업을 하는 학과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총장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현실적인 대학의 모습을 지금 알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ISO 26000 이행 수준 최고 등급 평가를 받으셨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게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국제 표준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의미는 또 뭘까요? 예, ISO는 이제 잘 아시다시피 이제 국제 표준화 기구입니다. 이제 이 국제 표준화 기구는 이제 기술 표준을 정하고 있는 기구예요. 근데 이제 2010년도부터 이제 권고 사항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 저희 CSR, Cooperative Social Responsibility라고 하는 이 표준을 정했습니다. 2010년도부터 권고 사항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게 이제 필수 사항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ISO는 기업만 사회적 책임을 갖는 게 아니라 모든 사회 조직이 사회적 책임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이제 이 사회적 책임과 관련된 여러 가지 지표를 설정하고 거기에 이제 그 합당한 수준을 획득하도록 지금 권유하고 있는데 이제 우리는 이제 원불교 정신을 세운 대학으로서 저희가 옛날부터 원광대학은 도덕대학이다. 이렇게 표방을 하고 있는데 과연 이 도덕 표준이 나왔단 말이에요. ISO 26000. 여기에 우리가 합당한 일을 하고 있는지, 거기에 합당한 대학인지 스스로 평가를 받아보자. 이렇게 해서 자청해서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대학 중에서는 최초로 이 평가를 받은 거죠. 그래서 이제 가까스로 이제 90.4를 맞아가지고 최고 이행 수준. 을 획득을 한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말로만 우리가 도덕대학이 아니라 국제적 표준으로 인정받는 도덕대학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 방금 가까스로라는 말씀하셨는데 웬만한 다른 대학 같으면 정말 자랑스러워할 만한 내용입니다만 원광대학교이기 때문에 가까스로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최고 등급을 받은 그러니까 우리 도덕교육, 도학교육을 병행하는 그런 대학의 모습 가운데서 특별히 이 모습을 우리가 수치적으로 평가를 받아야겠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정말 이뤄낸 성과라고 저도 생각이 듭니다. 그 말씀과 좀 맥락이 닿아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원광대학교에서는 창직, 창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학교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1학과가 한 개의 기업을 창업해야 되고 한 개의 특허를 취득하는 것을 추진하고 계신다는 말씀도 들었는데 이게 적극적으로 창업을 추진하시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창업에 대해서 그 이해를 좀 시각을 바꿔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것은 이제 취업이 안 되니까 창업을 하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렇게 그런 측면이 좀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볼 수가 있어요. 전 세계 그 유니콘 기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기술 창업, 벤처 창업을 해서 이제 1조 이상을 달성하는 회사들을 이제 유니콘 회사라고 하는데 거기 미국 사람들과 중국 사람들이 양분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에서 우리나라 젊은 사업가들 중에서도 왜 그런 기업이 안 나오는가? 취업이 안 되니까 창업을 해라 이런 정책을 쓰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예요. 아주 우수한 사람들로 하여금 창업을 할 수 있게 해줘야 된다. 그렇게 해야 우리나라에서도 유니콘 기업이 나올 수가 있다. 우리가 진행하는 창업이라는 건 그런 겁니다. 근데 이제 이 창업이라는 게 말이죠. 이렇게 본다고 한다면 새로운 직업을 만드는 것과 같이 병행이 되는 거예요. 유니콘 기업은 그렇게. 그렇죠. 창직, 창업.
그래서 이런 유니콘 기업이 되기 위한 창업은 창직이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1학과 1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원광대학에 앞으로 오는 사람들은 이게 완성이 돼서 아주 이상적인 수준이 됐을 때 학생이 등록금을 내고 다니는 학교가 아니라 그 학교에 입학을 하면 인턴 사원이 되는 거예요. 아, 네. 그래서 월급을 받으면서 학교를 다닐 수 있는 네. 그러한 체제를 만들어 보자. 네네. 이런 회사입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에서는 원불교 학과도 창업을 해라. 네. 지금 원불교 학과도 창업을 하나 하고 있습니다. 아, 지금. 그렇습니까? 예. 자기 전공과 관련된 거 말이죠. 이제 이것이 나는 이제 원불교 정신이라고 봐요. 네. 이제 그게 저는 이제 1학과 1기업 창업 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정관평 정신을 강조했습니다. 네네. 정관평 정신이 뭔지 아시죠? 뭐 저희 방언공사를 통해서 만들어진 곳이 정관평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대종사님께서는 신도들 돈 걷어가지고 교단 운영하지 말고 네. 돈을 벌어서 교단을 운영을 해라. 네. 그런 취지로 만드신 거 아닙니까? 네네. 바로 이게 이제 원불교가 가장 현대적인 종교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러한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정관평 정신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이제 앞으로 이게 원광대학도 스스로 벌어서 쓰자. 뭐 기부금 받아서 쓰는 학교가 아니고 등록금 받아서 쓰는 학교가 아니고 스스로 벌어서 쓰는 그야말로 대종사님의 정신을 실천하는 그런 학교가 한번 돼보자. 이런 원대한 포부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포부를 달성할 수 있는 시대가 됐다 이거예요. 네. 문화자본주의 시대가 됐기 때문에 인문예술계까지도 창업이 가능한 시대가 됐기 때문에 인문 벤처를 할 수 있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말씀대로 산학 연계가 아니라 산학 융합의 시대를 방금 말씀하신 그렇죠. 것처럼. 지금 이제 그 현대는 네. 기업과 학교와 사회, 종교, 경계가 없어지는 시대예요. 네. 이게 학교이기도 하고 기업이기도 하고 연구소이기도 하고 그런 그 안에서 도학도 같이 하고 그렇죠. 맞습니다. 이제 이러한 이제 그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는 거대한 역사적 실험을 하고 있다. 네. 아니면 이제 역사적 창조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읽어 주실 수 있겠습니다. 굉장히 재밌는 말씀 해주시고 계시고요. 그 가운데서 이제 총장님께 개인적인 질문을 조금 드리고 싶은데, 올해 2017 한국경제를 움직이는 CEO 창의 인재 경영 부분에서 최근에 수상하셨습니다. 그리고 2017 올해 신성장 기업 경영인 인재 육성 경영 부분도 수상하셨고, 한국을 빛낸 창조 경영인 인재 경영 부분, 대한민국 CEO 리더십 대상의 사회 책임 경영 부분에 선정돼서 수상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저는 총장님께서 이렇게 수상하시는 이유가 항상 남다른 경영 철학을 말씀하시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이 좀 드는데요. 그런데서 셀파오르기 철학, 파도 타기 경영, 시네퍼스 철학 등을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굉장히 재미있는 말들입니다. 어떤 말씀이신지요? 아주 이제 단순한 말씀인데요. 그게 이제 셀파 오르기 경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셀파는 잘 아시다시피 에베레스트 산을 등정하는 분들로 보조원들이잖아요. 셀파가. 네. 에베레스트 산을 등정하는 사람들은 수천만 원어치의 장비를 의존해서 산을 올라가고 이제 그 현지인 셀파들은 슬리퍼 신고도 잘 올라갑니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어떠한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종류의 예산이 들어간다. 이러한 생각 영맹이지 말고 그냥 우리가 해보자.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의료계 종합대학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 예를 들어서 신약 시장도 블루오션이라고 얘기합니다. 신약을 개발하려면 1조 원의 연구비가 있어야 되고 10년의 시간이 있어야 된다.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하기는 요원하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이제 셀파 오르기 경영을 통해서 그보다 훨씬 짧은 시간에 우리 한국적인 방법으로 신약 개발할 수 있다. 이런 게 이제 셀파 오르기 경영일 수가 있습니다. 군더더기를 다 빼는 게 일단 셀파고. 맞습니다. 파도 타기 어떨 걸까요?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이 파도가 한 줄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네. 이제 하나의 큰 파도에는 작은 여러 개의 파도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배들이 항해를 할 때 아주 큰 배는 큰 줄기의 파도를 타고 작은 배는 맨 꼭대기에 있는 작은 파도를 계속 타는 거예요. 네.
우리 학교의 모든 학과들이 이제 각자 4차 산업혁명이 진행된 네. 이 바탕 위에서 그 위기를 헤쳐나가는 방식이 다 다르다 이런 얘기예요. 이제 원광대학이라는 거대한 항공모함 하나로만 움직일 게 아니고 원광대학을 구성하고 있는 여러 전공학과들이 자기 파도의 사이즈와 자기 파도의 방향 이것을 타고 가서 이 위기를 극복해보고 새로운 발전된 지점에 도달하자 뭐 이런 경영 철학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각자 입장에 따라서 겪어야 될 말이 그렇죠. 많은데 그것을 스스로가 예. 책임지고 넘자라는 예. 그런 말씀 생각이 듭니다. 네. 시내버스 철학은 좌석과 관련된 자리와 관련된 이제 말씀이에요? 시내버스를 타면은 우리가 아무리 만원 버스를 타고 가도 반드시 앉아서 가는 사람은 있다 이런 얘기예요. 네, 네, 그렇죠. 이거 이제 좀 다른 표현을 하면은 레드오션이라고 해서 겁내지 말자. 네, 이제 이런 취지입니다. 그 레드오션이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레드오션에도 도전하자. 이겁니다. 이 시내버스 많은 버스를 탄다 하더라도 반드시 앉아가는 사람은 있기 마련이고 이제 두 번째 이게 더 중요하다고 볼 수도 있는데 네네. 종점에서 탔다고 해서 반드시 앉아가는 것은 아니다. 그렇죠. 그렇죠. 중간에 탄 사람이 앉아서 간다 이거예요. 그렇죠. 그죠? 네. 네. 종점에 사람이 많이 타면 당연히 설 수밖에 없는 거죠. 네. 바로 이제 이것처럼 우리가 어떤 레드오션을 겁내지 말고 도전하고 그리고 누가 선발 주자가 있다라고 해서 두려워할 게 없다. 거기에 도전하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 이런 그 신념을 말씀드린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원광대학교가 준비하고 있는 현재를 넘어가고 있는 많은 도전들에 대해서 지금 말씀해 주셨고요. 이제 미래 사회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좀 여쭤보면서 원광대학교의 중장기 계획도 좀 여쭤보겠습니다. 총장님께서는 원기 60년에 원불교학과 통해서 출가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사회철학, 역사철학 박사님이시기도 하시고 대한철학회 회장도 역임하셨습니다. 그 미래사회에 대한 말씀을 좀 여쭙고 싶어서요. 아까 문화자본주의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문화자본주의가 어떤 사회인지 그리고 우리가 어떤 것을 대비하고 준비해야 되는 인재들이 돼야 되는지를 좀 설명해 주신다면요. 네, 이제 본래 자본주의가 이제 아주 사회 체제화된 것이 이제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부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형성된 자본주의를 우리는 산업자본주의라고 말할 수가 있고, 이제 산업자본주의는 제조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제 과거에 오랫동안 그렇죠. 1000년 이상의 농경사회를 거쳐서 이 새로운 산업혁명이 필요했던 것은 인구가 급격하게 늘어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인구가 급격하게 늘어나니까 의식주를 충족하기 위한 재화가 필요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대량 생산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렇죠. 대량 생산에 따른 대량 소비가 선방이 됐던 것 같습니다. 대량 소비가 이루어지고 이제 이게 산업 자본주의고 이제 이 산업 자본주의가 이제 그 상당히 고도화되면서 이제 이게 이제 이때 산업 자본주의를 주도한 것은 영국입니다. 영국에서 산업혁명도 일어나고 그랬잖아요. 이게 이제 그 금융 자본주의로 넘어갔어요. 이제 이 금융 자본주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제 거대 자본을 가지고 사회적 성과를 나눠야 한다는 취지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뭐 예를 들어서 대규모 도로 건설을 한다. 개인이 도로 건설할 수 있습니까? 돈을 모아서 또 철도를 건설한다. 돈을 모아서 큰 자본을 공급을 해가지고 그 공사를 하는 거 아닙니까? 이 금융이라는 게 원래 그런 역할을 하자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한참 되다 보니까 금융이 지배하는 사회가 되어버린 거죠. 그냥 돈이 돈을 먹는 사회. 이런 식으로 이해되는 나쁜 방향으로 흘러가는 측면도 있게 된 거죠. 근데 금융 자본주의가 이제 시대로 1940년대 중반부터 이게 넘어갔어요. 이렇게 넘어가서 이제 이게 또 금융 자본주의를 주도한 건 미국이 됐고, 근데 2008년도에 이제 리먼 브러더스 사태로 인해서 금융의 역할에 한계가 드러나게 된 거죠. 근데 그 뒤에 이제 이 시기에 금융의 역할이 한계가 드러나게 된 이유는 재화의 분배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 이런 얘기예요. 재화의 분배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금융 산업이 붕괴하고 있다. 그렇죠. 이제 이렇게 되니까 사람들이 거기에서 의식이 많이 바꿔졌는데
이제 의식주 욕구만을 채우는 게 아니에요. 진선미 욕구를 채우게 되는. 이건 정신적인 욕구예요. 네, 네. 그러니까 대종사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자. 이 정신 개벽의 시대가 된 거예요. 네. 이제 진선미 욕구, 모든 지적인 욕구를 충족을 해야 되고, 도덕적인 욕구를 충족을 해야 되고, 감성적인 욕구를 충족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의 기업주들은 약간 부도덕해도 된다. 이런 인식이 있었어요. 네, 그랬죠. 정치가들 큰일 하니까 약간 부도덕해도 네. 된다. 파이만 키우면 괜찮다고 그렇죠. 용서가 되는 시대인데, 네. 뭐 최근의 사태에서도 뭐 어떤 프랜차이즈 치킨 회사 그 부도덕한 네. 그 소위 사장의 행위 때문에 그 망해가는 걸 보고 있잖아요. 어떤 네. 비행기 회사도 그 사장의 부도덕한 행위 때문에 네. 큰 타격을 입었었고, 네네. 이제 이런 게 바로 이제 도덕적인 욕구를 충족하는 시대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ISO 26000이 바로 그러한 시대를 보고 있는 거죠. 네. 여러 가지 이제 도덕도 산업화된 시대예요, 말하자면. 이러한 이제 시대가 된 것을, 그리고 이쪽과 관련된 이제 새로운 산업을 이끌어 나가는 것이 문화 자본주의다 이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만 더 특징적으로 얘기하면, 이 정신적 욕구는 대중적인 게 아니에요. 네. 개별적인 거예요. 아. 예, 모든 사람들이 자기 줏대를 실현하는 실현하려고 하는 그런 사회가 됐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전처럼 누가 따라간다고 해서 우하고 따라가는 시대는 그렇죠. 아니고 예. 자기 나름대로의 판단과 그렇죠. 경험을 통해서 예. 간다는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네. 예, 그래서 그러니까 문화 자본주의라고 하는 것은 바꿔서 얘기하면은 이제 인문 자본주의라고 말할 수가 있고, 사람 중심의 물질과 정신을 융합한 이런 개인의 아이덴티티, 개인의 줏대를 실현하는 사회가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저희가 지금 어떤 시대를 살고 있는지를 항상 그 우물 안에 있으면 그 우물이 안 보이듯이 멀리 좀 떨어져서 봐야 그 안이 보이듯이 생각하는데 말씀해 주신 대로인 것 같고요. 특히나 그렇게 개별적인 사회임에도 불구하고 연합과 융합이 아주 자유롭고 이번에 광화문에서 있었던 많은 일들도 사실은 그런 측면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더 조금 저희에게 머리가 아픈 것은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온다고 많은 분들이 얘기하고 있고, 이건 또 다른 변혁의 시대, 또 다른 개벽의 시대라고 말을 하고 있어서요. 방금 말씀하신 우리가 지금 문화자본주의 시대에 이런 특성 속에 살고 있는데, 이것이 또 얼마나 빨리 어떻게 변화할지 궁금해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것은 이제 문화자본주의로 이행하는 아주 필수적인 과정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4차 산업혁명의 이제 핵심이 뭡니까? 뭐 인공지능, 로봇 이런 것들, 로봇, AR, VR, 뭐 드론, 자율주행차 뭐 이런 거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기술 혁명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일하는 방식을 바꾸는 거예요. 이제 기술과 일하는 방식을 바꿔보자라고 하는 게 두 개인데, 어떤 방식으로 바꾸자는 거냐? 개별화 사회를 위해서 바꾸자는 거예요. 내 개인이 편하게 살기 위해서. 앞으로 이제 노인도 자율주행차를 타고, 장애인도 자율주행 자동차를 얼마든지 자기가 개별적으로 운전할 수 있는 사회라고 볼 수 있잖아요. 이게 바로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4차 산업혁명 시대는 굉장히 우리가 이 개별화 사회를 지향하는 문화 자본주의 사회에 있어서 반드시 가야 되는 거고, 이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한 행복을 위한 혁명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이게 우리 두 사람이 다 지금 안경을 쓰고 있잖아요. 굉장히 편하잖아요. 4차 산업혁명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여러 가지 기술들이 우리가 안경을 쓰는 것처럼 우리의 정신적인 욕구와 물질적인 욕구, 이것을 융합해서 실천하는 굉장히 유용한 수단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원광대학교가 농업기술부터 정말 최첨단 기술까지의 기술도 연마하는 곳이고요. 그리고는 방금 말씀하신 인문학을 통해서 새로운 산업을 창출해내고, 그것을 통해서 새로운 먹거리도 만들어내는 그런 산업 시대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이런 준비 과정들을 어떻게 우리 인재들이 생각하면서 맞아야 될지도 생각할 부분인 것 같아요. 승리 말하는 정말 마음 공부가 필요한 순간일까 생각도 드는데요. 네, 맞습니다. 어떤 준비를 하면 좋을까요? 이제 저희가 소위 이제 르네상스 시대를 우리가 말하고 있어요. 말하자면은 신 중심의 사고방식에서 사람 중심의
사고방식으로 바꿔지는 거 아닙니까? 네네. 지금은 이제 그 소위 신인문주의 시대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새로운 시대의 이제 새로운 인문주의, 네오 휴머니즘 시대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이게 신인문주의라고 하는 게 뭘 말하느냐? 이것은 그냥 보편적인 인간을 연구하는 게 아니라 모든 개인을 연구한다 이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을 이해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의 특성과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을 이해하고 그것을 위해서 그러한 한 사람 한 사람의 모든 개별적인 행복을 달성해 줄 수 있는 사회. 이게 이제 대종사님 정신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모든 사람을 광대, 무량한 낙원으로 인도한다. 이게 이제 추상적인 개념으로 가서는 안 되거든요. 이게. 네. 모든 사람을 광대, 무량한 낙원으로 무엇을 통해서 이룹니까?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해서 모든 사람을 광대무량한 낙원으로 인도한다. 이게 이런 취지의 우리 개교표에 나오는 말씀처럼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일정한 틀 속에 엮어가지고 다 끌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인적인 사정이 다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의 현 시대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한 사회, 그리고 그것을 위한 기술과 그것을 위한 학문, 네. 이게 이제 필요한 사회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영육상전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네. 그러니까 소위 성리 공부도 하고 그 몸도 단련할 뿐만 아니라 사회도 이해를 하고 인문도 이해를 하고 과학도 이해해야 되는 사회가 융합시대일 뿐만 아니라 개인도 그러한 융합적인 인간이 돼야 된다. 지금 우리 학교가 그런 교육을 해보려고 하고 있어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는 혹은 굉장히 거부시하거나 우리는 직업을 다 잃고 마치 예속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많은데, 대종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물질이 개벽된 것을 우리 정신개벽으로 선도하면 우리 것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 말씀을 조금 해주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맞습니다. 끝으로 조금 더 첨언하시거나 덧붙이고 싶은 말씀이 혹시 계실까요? 혹은 교도님들께 말씀하시고 싶으신 분 계실까요? 존경하는 우리 이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교도님들, 그리고 이 방송을 보고 있는 우리 동문도 계실 거고, 우리 교도들도 많이 계실 텐데, 지금 원광대학이 엄청난 변신을 해보려고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방금 대담을 통해서 여러 가지 소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야말로 교육혁명, 체제혁명, 이런 것을 통해서 바로 이 혁명의 밑바닥에 정관평 정신을 비롯한 우리 원불교 정신을 가지고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고 영육상전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우리의 그 원불교 정신을 기반으로 해서 학교의 경영혁명도 지금 꾀하고 있습니다. 저희 학교를 믿어주시고 많은 자녀들을 보내주시고 우리 학교에 많은 프로그램에 참여해 주셔가지고 힘을 같이 모아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총장님 뵙게 돼서 정말 많은 것을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그 부분에선 크게 배우는 시간이었다고 동의하실 것 같은데요. 무엇보다도 좀 가슴이 후련해지는 말씀이 많이 계셨습니다. 뭔가 의문이 가지고 있었던 것을 학문적으로 또 철학적으로 많이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무엇보다도 원광대학교가 25,000명의 학생들이 운집하는 공간이기도 하지만 그 25,000명의 학생들이 대종사님의 정신을 실현하는, 흔히 말하는 놔두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는 그런 실험도 함께 하고 계셔서 많은 교도님들께서 더 깊이 생각하고 지원해야겠구나 생각하시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오늘 시간 내주시고 정말 좋은 말씀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예.